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찰 출신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어제 사퇴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 국감 하루 전날 사퇴한 것이어서 개인 비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등 각종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2030 청년에게 34만 호의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고 분양가의 80%까지 3%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최대 300만 원의 경력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남성은 가정 불화로 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어젯밤 점포 70여 곳을 잿더미로 만든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과 비닐 천막 등 불에 취약한 구조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상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을 했고 법무장관 후보에도 한동훈 장관과 함께 올랐던 그야말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인데 사직서를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제출해 잠시 논란도 있었지만 오해였다고 하네요. 황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차관급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어제 임명 넉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조 실장은 어제 대통령실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고 국정원장이 인사혁신처에 낸 면직 제청을 어제 저녁 재가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 실장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대검 형사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한 윤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게다가 인사와 예산을 쥔 국정원 2인자 격인 기조실장을 맡아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사의 표명 이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한 병원에 입원한 조 실장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정원 기조실장의 임명 권한과 면직 권한이 있다며 이른바 국정원장 패싱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그날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걸 봐서는 뭔가 긴급하거나 중한 일이 있었던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의를 밝힌 날은 국정원 국감 바로 전날이었죠. 국정원 국감에서 출석한 국정원장조차 사퇴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상준 실장의 사퇴는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리 연루설, 원장과의 인사 갈증설, 음주 운전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것을 보면 조 실장이 대통령실에는 사퇴의 이유를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실장이 넉 달간 몸담았던 국정원의 김규현 원장은 오늘 국정원 국감에서 사의 표명 이유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사의 표명을 전달받았다는 게 전부입니다. 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나 의원 면직의 이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국정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리설이나 음주운전설 등 지라시를 근거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지인에게 건넨 돈이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리고 김용 민주원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그 돈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대장동 분양 대행사라는 진술을 검찰이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 건넨 돈이라는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용 씨한테 돈 전달했다는 진술하신 거 맞나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 자금의 일부가 대장동 분양 대행사에서 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분양 대행사가 대장동 사업을 따내기 위해 건넨 돈이라는 겁니다. 이 대행사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대장동 일부 아파트 분양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건네진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재선을, 정 실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동일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의 전달 경로와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뒷돈의 전달 경로는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 결국 뒷돈을 건넸다는 물증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요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신변 보호를 받는다고 하죠. 원래는 유 전 본부장이 법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속 답이 없었고 보다 못한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법원의 요청 없이 직접 선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감 1년 만에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작심한 듯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 등 작심 폭로를 예고하자 유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요구가 일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고 윤익은 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법원이라든지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대상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경찰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아 먼저 취한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주변을 2인 1조로 순찰하고 임시 숙소와 스마트워치 제공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해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을 만들고 대상자와는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도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고 지목하고 있죠.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는 이 김용 부원장인데 말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로 경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김 부원장은 오늘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이 전달된 시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과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추궁하고 있지만 김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자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을 자주 목격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전방위 압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재명계 민주당 인사들도 연일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 기간은 길어도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 사용처와 이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수사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현재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수사를 조준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책임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대선 자금 수수 의혹과 별도로 이재명 대표의 배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일당들이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넨 돈과 이것이 실제 대장동 사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화천대유 등 민간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고의로 설계했는지 등이 밝혀지면 배임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을 불법 도박 혐의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의혹이 불거진 뒤 10달 만이죠. 도박과 함께 제기된 성매매 의혹은 사실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에게 불법 도박 의혹 등이 제기된 때는 지난해 12월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공식 석상에 나와 즉각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후 10개월 만에 경찰이 이 대표의 장남을 불법 도박과 음란문헌 전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의 장남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가까이 복수의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도박 횟수나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의 장남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주로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비하나 성희롱성 글을 올린 혐의도 파악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무슨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 대표의 장남이 이용한 도박 사이트를 찾은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가 고발한 이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부동산과 일자리 대책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놨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집이겠죠.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값인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특별 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만 내면 내 집이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청약통장을 부으면서도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부양 가족이 없어 일반 분양은 가점이 모자라고 특별 공급은 기혼자만 해당돼 미혼 청년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 문제가 고민입니다. 원래 결혼한 사람들로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 34만 호를 할당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도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에게 5만 호를 공급합니다. 월 평균 소득 586만 원 이내, 자산 2억 6천만 원 미만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의 추첨제를 늘려 청년층 당첨 기회를 높이고 3% 이내 저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일각에선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등 청년 외 계층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의 기회가 줄 수 있고 무주택자와 함께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안배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 역차별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청년 취업 정책도 대폭 손질했습니다. 공공에서 만드는 단기 일자리는 줄이고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준다는 건데 내년부터 구직 포기 청년이 5달 이상의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 원의 수당도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년들에게 혜택이 대폭 돌아가게 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수업을 얼마 전까지 들었었는데 1인 가구가 아니다 보면은 지원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더 폭을 넓게 해서 조금 지원금을 좀 높인다던가. 다양한 기업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한 직업도 있다라는 걸 알려줄 만한 그런. 정부는 우선 대학 재학 단계에 맞춰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업 훈련의 하나인 구직 포기자 대상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대폭 손질합니다. 현행 취업 교육 1개월 집중 지원과 경력금 20만 원 지급해서 내년부턴 5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료자에겐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단기 일자리는 지양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장려금 혜택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지원금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내놨지만 기업들은 최소 1년 이상 집중 교육을 받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단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배우고 또 입사 지원서를 넣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대부분 역량이 부족해서 사실 뽑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직 청년은 대부분 경력 없이 신입 채용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여서 간극을 메워줄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집에 와보니 아내와 두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이런 신고를 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아파트 건물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과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차가 중간에 있었고 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손으로 덮었더라고. 과학수사대가 나왔길래 아무래도 뭐 살인사건인가 생각. 외출하고서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숨져 있었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이들의 몸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남성은 PC방에 다녀왔다고 진술했는데 신고하기 전 3-4시간 정도 밖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남성이 외출할 때와 귀가할 때 입은 옷이 다른 점을 포착했고 오늘 오전 아파트 주변 수풀에서 외출할 때 입었던 피 묻은 옷과 흉기를 찾아내 추궁했습니다. 남성은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서로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인 혐의로 남성을 긴급 체포해 사건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 새 모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의자는 아파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1층 현관문이 아닌 1층 뒷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집이 있는 15층까지 걸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획 범행으로 보이죠.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식반이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1층 창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숨진 세모자의 남편이자 아버지는 범행 당시 1층 현관문이 아닌 이곳 창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전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을 것을 예상하고 범행을 하러 집에 들어갈 땐 CCTV에 포착되는 걸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엘리베이터 역시 CCTV가 설치된 걸 확인하고선 계단을 통해 집이 있는 15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한 피의자는 뻔뻔하게 집에 와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과 흉기를 확보하면서
피의자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참 이상하죠. 생물학적으로 만 13세나 14세는 별 차이가 없는데 희한하게 실제 보호 처분을 받은 연령을 보면 13세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촉법 소년을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생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 2대가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그 뒤를 경찰차가 뒤쫓습니다. 촉법 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훔친 뒤 도주하는 건데 이 같은 촉법 소년 범죄는 매년 늘어 지난해만 1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되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줄어들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 연령도 줄어들었는데 형사 미성년자 연령만 그대로라는 겁니다.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촉법 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범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무부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요. 이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15세로 높이고 있는데 그 살인사건은 미수와 자살 방조를 포함한 거예요.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만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어젯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70여곳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비닐 천막 그리고 과일 상자까지 곳곳이 불쏘시개가 됐죠. 상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시장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일대엔 검은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난 불은 3시간 반이 지나 꺼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 있던 152개 점포 가운데 69곳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안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건물은 뼈대만 남고 거의 다 타버렸는데요. 지붕마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1억 최소한 5, 6천 이상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당장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답답하죠. 안 되면 그것부터 장사하고 피해가 생각도 못하지. 피해가 언제 할지 모르죠. 소방당국은 불에 취약한 구조와 시장 특성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특히 그 과일 상자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 팔레트 이런 것이 그 연소 확대를 조정하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화재 당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스프링클러가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방시설 오작동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고 하거나 부모들이 괴물로 키웠다는 등의 막말과 욕설을 내뱉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폭언 문제로 항의 방문한 학부모들과 면담 후 사과를 하겠다면서 아이들에게 가서 또 보복성 폭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에게 들었던 막말과 욕설을 적은 진술서입니다. 교사가 내뱉은 폭언에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는 그 문소리가 날까봐 무서워서 길을 막는 애도 있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모는 너희를 개, 돼지, 괴물로 알고 키웠다. 부모가 너희를 싫어해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왔다.
나는 정말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운 아이인데. 교사의 욕설은 지난 13일 교실 청소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항의하자 해당 교사는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찾아 원망하듯 또 욕을 했습니다. 부모 때 나와. 너희들 나한테 사과 받고 싶어? 내가 왜 사과해야 돼? 교사는 최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 판단 능력이 흐려져 그런 폭언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9월까지는 그런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다 갑자기 가니까 저희도 우리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저희들도 행할지 모르겠고. 피해 학생들은 외부 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난 뒤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어젯밤 SUV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그닥 고령도 아니었고 심지어 베테랑 운전자였는데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더니 옷가게를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혼비백산한 행인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고 돌진한 차량은 옷가게 유리창까지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천호역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한 마디 처참했어요. 제가 여지껏 한 60 살면서 이런 경험을 못 해봤고 이게 어떻게 저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게. 차량은 이렇게 도로 경계봉을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게 부러뜨린 뒤 그대로 돌진해 옷가게 유리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은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2, 3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 많이 찔리실 뉴스입니다. 두꺼운 방호복에 산소통까지 20kg이 넘는 소방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100층 계단을 오르는 대회가 열렸는데 1등은 23분여 만에 주파를 했다고 합니다. 강철 소방관들의 이색 대회 안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호복에 산소통을 맨 소방관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계단으로 달려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하지만 발걸음은 더 빨라집니다. 62층, 땀이 비오는 듯 쏟아지지만 악으로 버텨냅니다. 76층,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결승선인 100층에 제일 먼저 모습을 나타낸 선수는 충북 청주 동부소방서 소속 윤바울 소방교. 윤 소방교는 20kg이 넘는 소방 장비를 짊어지고 100층 2372계단을 23분 48초 만에 주파했습니다. 한 20층부터 계속 힘들었고요. 5층만 더 가자, 10층만 더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정년을 앞둔 백발의 소방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력적인 한계를 느끼지만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린 건물은 국내 두 번째로 높은 101층짜리 높이는 411.6m입니다. 방호복 분야와 개인전, 단체전 등에 참여한 강철 소방관 670명은 한 명의 포기자도 없이 모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었죠. 월북이 아닌 실종 표류했을 근거라면서 말이죠. 오늘 이 씨의 유족들이 국방부를 찾아가 당시 이 씨가 올라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어선인지 확인되면 중국에 가서 그 선원들을 만나야겠다면서요. 먼저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사건 당시 이 씨가 올라탄 중국 어선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조사 요청서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동생은 목숨 걸고 서해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을 간첩으로 동거하고 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 살리지도 않고 간첩으로 엮어서 이렇게 했는지. 감사원은 지난 13일 이 씨가 월북이 아닌 실종이나 표류했을 가능성의 핵심 증거가 구명조끼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실종 38시간 동안 군 당국에 확인된 인근 해역의 배는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중국 어선이 특정되면 중국에 건너가 선장과 선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국방부를 포함해 국정원, 안보실, 청와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국정원은 피격 당시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이 씨를 태웠었던 건 고사하고 중국 어선이 그곳에 있었던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중국 어선에 먼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정보당국은 이러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현재 국정원에서는 그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을 못했다, 몰랐다고 답을 했고. 국정원은 당시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의 휴민트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에 이 씨의 표류 사실을 확인했던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SI에 월북 단어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월북이 불분명하단 분석 문건을 작성했는진 말을 아꼈습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은 SI 첩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감사 시작 전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 실장의 자리는 빈 채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됐죠. 국민의힘이 첫 북핵 위기 대응 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평화쇼의 조력자였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게 시간을 줬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자체 핵 개발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핵 특위 첫 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북핵 대응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지적 도발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커진 이유에는 문재인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중계했고 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등에 트럼프를 끌고 다니며 비핵화 평화쇼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습니다. 한기호 북핵특위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핵 개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비핵화 정책이 모든 게 다 실패했다.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 이 자체도 내부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와 배치돼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북핵과 관련한 안보 이슈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이번엔 예산안 심사에서도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약자 복지를 말하면서 민생 예산만 10조 원을 삭감했다고 비난했는데 예산안이 처리되려면 169석의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죠. 올해도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공산이 커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사실상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대비 워크숍에 나서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전면에 내세워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한 겁니다.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서 그것을 오로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민생 예산 10조 원을 깎았다며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예산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특히 고용 부문과 주택 부문 사업이 순감했는데 여기엔 노인 일자리와 임대주택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삶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깎는 그런 비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제일주의, 기후위기 대응 등 4대 예산 원칙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긴축 예산 편성을 해가면서까지 정부가 고심고심해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고리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윤 정부 첫 예산 정국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참석 일정을 잡았다가 급하게 취소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정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을 모시고 공식 참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연이틀 참배에 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어제 주최 측에 미리 이야기를 드렸다며 이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열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추도식에는 예정대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오늘 노 전 대통령 추도식까지 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이게 원래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 서로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사태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산무 정권의 이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경찰 수사까지 운운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성급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또 당사자들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김 지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자신을 공격하려다가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반면 이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 측은 지금도 막대한 규모의 적자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 최 전 지사가 회계 개념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서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에 대립했던 그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고발도 막 들어가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이 보수단체 세이망 결사다 등이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 등 3명을 이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전직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서 김 의원이 그나마 살 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뿐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 역시 김 의원이 가짜 지라시에 놀아놨다면서 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한다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의겸 의원이 볼을 거꾸로 찼다라면서 좀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심야 술자리 의혹을 거듭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요?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문제가 된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한번 상영을 하면서요. TF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내기와 야바이 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 정성호 의원은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똑똑한 사람이라면서 네. 이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번 사태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술자리 의혹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죠. 한 장관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만일 이 의혹이 거짓이면 김 의원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면책 특권과 별개로 말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 질의는 직무상 발언에 포함돼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면책특권을 넘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해 살펴볼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서를 제기하며 돈다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허위 정보로 밝혀졌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명백하게 허위한 거를 알고선 했을 경우에까지 보호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 것이지 어쨌든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어쨌든 직무상 발언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 종합해보면 국감 도중 제기한 의혹은 거짓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로 확인됩니다. 다만 국정감사장 밖이라면 쟁점이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국감장 녹취가 온라인에도 올라온 만큼 양측 공모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사 명단을 공개한 고 노회찬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온라인에 게재한 점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백길종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죠. 전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감사원의 꼼수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는데 감사원이 여기에 조목조목 다시 또 반박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검찰의 공문을 제시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수사에 당시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추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이해충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어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입니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수사 요청은 감사원법 위반이고 조사를 받기 위한 일정 협의 공문을 8차례나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추 전 장관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권익위 직원들의 진술이 전 위원장과 다르고 전 위원장이 수차례 조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입 의혹을 제기해왔던 국민의힘도 전 위원장이 정치 탄압을 운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표적감사 정치 탄압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응과 완전히 복사판입니다.
전 위원장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당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포항에서 해병대와 해군 등 장병 6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상륙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는 4년 만인데 상륙훈련은 방어가 아닌 공격훈련입니다.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죠.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해변에 연막탄이 터지고 우리 군의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해상 돌격에 나섭니다. 장갑차에서 신속히 내린 장병들은 적진을 향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올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합동 상륙훈련엔 해군과 해병대 장병 6천여 명과 상륙 돌격 장갑차 40여 대, 함정 10여 척과 헬기 등 항공기 5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한국군 단독의 합동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 전력의 운영 절차를 집중 수달하며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는 최근 우리 군 특수부대와 함께 야간 훈련과 요인 경호 훈련을 벌이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 물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동창리에서 발사되는 ICBM급의 우주 발사체를 또 하나의 도발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호국훈련 중인 현장을 찾아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와 도발 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외환 위기에서 갓 벗어난 2000년대 초 한 신용카드사의 TV 광고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부자였거든요. 갑자기 왜 그랬냐고요? 당시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며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했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그 덕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카드를 발급받아 소비를 늘렸고 국민 한 명당 넉 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카드가 가게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카드 회원 신용도와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대출을 받는 신용카드 대출은 기본, 이 카드의 빚을 저 카드로 갚는 돌려막기까지 유행을 하죠. 정부가 뒤늦게 대출을 걸어 잠그자 신용불량자는 속출합니다. 2003년 말 전체 신용불량자의 64.5%가 신용카드 관련자였죠. 그리고 20년이 흐른 올 상반기,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또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4대 카드사의 상반기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25조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돌리는 2월 약정도 4조 8,800억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특징이 있습니다. 늘어난 신용카드 대출 잔액 중 75%가 50대 이상,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잔액 증가폭 중 66%가 40대 이하였거든요. 50대 이상은 급전이 필요했고 40대 이하는 카드값 해결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카드 대출 평균 금리가 13%, 최고 19%나 되지만 은행 대출은 규제를 해놔서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층들은 은행이 아닌 이자가 무섭게 높은 카드사로 달려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같이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에 있어서도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이게 독이 됐던 경험을 했었으면서도 왜 정부는 또 비슷한 길을 가려는 걸까요? 반복되는 재난은 인재라고들 하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신용카드 돌려막기 시작됐다 였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집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이죠.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짜장면은 1년 전보다 14%, 칼국수는 13%씩 올랐는데 밀가루 등 식재료 원가는 계속 오르고만 있죠.
식당 사장님들은 값을 더 올려야 하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남는 게 없다면 식당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장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충무로에서 중국 요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옥준 씨. 식당을 개업한 지 햇수로 25년이 됐지만 요즘처럼 재료값이 부담인 적은 없었습니다. 올 초 한 그릇에 5,000원 하던 자장면 값을 한 차례 올렸지만 추가 인상을 고민 중입니다. 식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도 지금 거의 한 배 정도는 올랐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 대형 식자재 마트를 직접 찾았습니다. 볶음이나 튀김에 많이 쓰이는 식용유. 올해 초 3만 원이었던 18리터 한 통은 지금 2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식당에서 많이 쓰이는 14kg 고추장도 20% 넘게 올랐고 대부분 수입산인 중력분 밀가루도 20kg 3만 원 가까이 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매출도 조금 오르고 좋은데 그 매출 오르는 것만큼 식자재나 뭐 원자재 값들이 다 오르니까 재미를 못 보고 있죠. 옛날. 외식 산업의 식자재 원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난해부터 매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자연스레 따라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자장면 가격은 지난해 대비 14% 가까이 올랐고 칼국수와 김밥도 각각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수입 식자재 의존도가 높은 외식 산업 특성상 고환율 흐름이 계속된다면 외식비 상승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딸, 어머니 등 온 가족이 동원된 마약 밀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동남아에서 무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통조림 캔 속에 넣어 밀수했는데 이 총책은 동남아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죠. 마치 무슨 영화처럼 SNS로 밀수를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가정집이지만 검은색 금고를 열자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금액이 무려 3억 4천만 원. 한 마약 밀매 조직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입니다. 현지에서 통조림 캔 속에 마약을 넣어 밀봉한 뒤 이를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로 보냈는데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이 3.54kg,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1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피해자 등 8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총책인 A씨는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인데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이 같은 필로폰 밀수를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어머니와 딸도 범죄 수익금을 받아 보관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총책 등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현지 수사기관과 협조해 검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LG와 키움이 1승씩을 나눠 가지면서 이제 승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LG는 불펜 걱정, 키움은 실책 걱정. 이 걱정을 어느 팀이 빨리 해결하느냐가 승패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1차전 김혜성, 이정후의 송구 실책 등으로 점수 헌납 패배. 2차전 김준환의 어설픈 펜스 플레이와 요키시의 송구 실책 등으로 살얼음판 승부 자처.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키움이 기록한 실책은 모두 6개입니다. 결국 키움은 실책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가 3차전의 관건입니다. 큰 경기일수록 뭐 실책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 부분 또한 뭐 게임의 일부분이고 다음 게임에 이런 부분 잘 보완해가지고. 반면 LG는 리그 최강이라는 불펜진의 과부하가 걱정입니다. 특히 2차전 선발 플로코가 2회를 버티지 못하면서 7명의 투수를 더 등판시켜야 했던 LG. 한 점차 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필승조인 김진성과 정우영, 마무리 고우석이 모두 출전하며 이틀간 30구 이상 던져야 했습니다. 차라리 크게 졌으면이란 탄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플로커가 좀 뜻하지 않게 일찍 그 마운드에서 내려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게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펜 걱정과 실책 걱정. 어느 팀이 이 걱정을 먼저 떨쳐버릴지. 한국 시리즈 진출의 승부처가 될 3차전은 내일 고척에서 안우진 대 김윤식 두 영건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늦가을 정치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추겠는데요. 서울이 19도, 대구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약간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출퇴근길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고요. 또 내륙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부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강원 영동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면 동해안 지역까지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글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10에서 40mm, 경북 동해안에 따라서는 최고 20mm가 지나겠고요. 울산 지역에도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강원 영동 지역만 내내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이 8도, 춘천은 6도로 출발하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21도, 부산 22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대체로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